일본의 메이지 덴노를 포함한 일본 황실이 다같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다음에 칼리프를 칭할 수 있다. 저번주에 이제 이상한 버튜버랑 이상한 합방 한오 수호 통상조약이라는 버튜버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합방을 한번 하고 왔다. 근데 이런 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궁금해. 근데 실제로 이 오스만 튀르크 제국과 대한 제국은 뭐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까? 뭐 얼굴을 마주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뭔가의 역사가 있으셨죠?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오스만 제국이 어떠한 극동 외교를 펼쳤는가, 이제 방향성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한국 버튜버는 그래서 대한제국이 서구 국가들과 어떠한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한국 버튜버는 우리는 반대로 뒤집어서 오스만 제국의 극동 정책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이 극동의 에이시안 피플들과 외교하는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저기 동북아 3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부 하얀 서양 오랑캐를 빵야하고 죽이고 모가지를 댕공해도 복수를 하겠다 하고 올 때까지 오래오래 걸린단 말이야. 근데 오스만 제국은 서양인을 빵야하고 죽였어. 그러면은 몇 달이 아니라 당장 그날 오후에 서구 외교관이 와가지고 오늘 오전에 저희 나라 시민이 죽었는데요, 폐하.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면서 이제 얼굴을 한번 비추러 올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는 저 멀리 떨어진 에이시안들과 놀기보다는 당장 대유럽 외교에 신경을 써서 1년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적법한 로마의 황제, 오스만국의 수탄, 신앙인들의 사령관, 하나님의 사도의 대리자, 두 성지의 수호자, 그리고 칸이신 압둘 하미트 폐하께서 극동 지역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셨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기본적인 외교의 방향성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오스만국의 술탄은 이슬람교의 최고 지도자이니까 한 종교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범이슬람주의 종교 민간 외교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다. 가톨릭을 봐서 알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자, 으뜸 사도의 후계자이시자, 이 보편교회의 최고 대사제이신 레오 14세 교황성하께서는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라는 명분으로 다양한 외교를 펼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물론 이러한 종교적 영향력은 실권은 약해. 근데 명분이랑 정당성은 세. 우리 스탈린 동지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더래요. 그래서 교황은 몇 개의 사단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은 레오 14세께서는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사단은 없는데 라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께서는 한 36개 정도의 사단을 굴려볼 수 있습니다 라고 발언하실 수 있단 말이야. 제국이 36개 사단으로 뭘 할 수 있죠? 뭘 못해서 망했어요. 뭘 못해서 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쉽네요. 아무튼 이런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사용해서 술탄께서 뭘 하셨냐? 전세계 무슬림들아, 나에게 돈을 줘. 너희들 낙타 타고 가고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메카랑 메디나 가려면은 힘들지 않니? 우리 술탄께서 다마스커스에서 메디나랑 메카까지 가는 철도를 깔으실 거야. 근데 돈이 좀 부족해. 너희가 후원금을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우리 오스만 제국에게 후원금을 보내면 우리 훈장이라도 보내드립니다 하니까 대영 제국이 끝도 없이 방해를 했었다. 이런 종교적인 영향력이 실제로 파키스탄이 독립하는 결과로 이어져요. 영국 놈들이 우리 칼리프를 괴롭히네, 폐위시키려고 하네, 오스만을 괴롭히네. 안 되겠다. 온 인도의 무슬림들아, 독립하자. 영국을 두드려 부시자 하면서 저항 운동에 나선다. 이거를 이제 킬라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 턴 계산을 잘못했어. 원래는
세계 1차 대전이 시작할 때 오스만 제국이 인도 내의 무슬림들을 활용해서 인도 제국의 반란을 일으켜서 영국을 방해하자라는 거대한 전략을 세우셨단 말이야. 문제는 영국도 야 진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우리 영국 한 번만 믿어주시면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너희 독립시켜드리겠습니다. 자치권이란 자치권 다 줄게. 진짜 1코만.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무슬림들이 잠깐 고민하다가 그래 영국은 한번 믿어볼게 하고서 영국 편을 들어줘. 영국 군으로 열심히 1차 세계대전을 싸웠더니 고맙다 이겼다. 근데 너희 독립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에바세바 참치니까 그냥 저희 식민지 계속 하세요 하니까 거기서 개빡쳐가지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벌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킬라파트 운동입니다. 아무튼 이런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생각보다 종교적 영향력은 강하다. 명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종교적인 명분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청나라에 사는 무슬림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 술탄 빼앗께서 들으시자마자 청나라에 사는 무슬림들에게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서 도와주도록 하여라 하고 보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무슬림은 이제 반란군 쪽이었어. 그리고 또 이제 이화단의 난 때 이제 독일 제국이 콜을 해요. 저 청나라의 회족인지 뭔지 무슬림 군대가 생각보다 좀 잘 싸워. 칼리프의 힘을 쓴다면은 청나라의 무슬림들이 청황실을 돕지 않게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스만 제국도 독일 제국의 헬프콜을 받고 장교단을 파견을 하려 했으나 장교단이 청나라에 도착을 해서 참전하기 전에 이화단의 난이 어떻게 끝나버려서 참전은 못했다. 반대로 오스만과 일본 사이의 외교는 좀 그래도 멀쩡하고 긍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본의 코마츠노미야 아키히토 친왕이 유럽 순방을 하다가 이스탄불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압듈 하미트 2세를 직접 아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측에서도 친선 사절단을 담례로 보냅시다. 그래서 오스만국 해군의 프리깃 에르투를호의 이제 장교들이랑 병사를 넣어가지고 일본으로 통신사를 보내죠. 문제는 3개월 머물고 집에 돌아와야지라고 출발을 했다가 암초에 걸려서 배가 아작이 나요. 급하게 이제 구해낸 튀르키예 병사들과 사람들은 일본 배 TA랑 콩고를 타고 이제 이스탄불로 귀향을 하게 된다. 이 에르투를호 사건을 계기로 오스만 제국 내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통상 수호 조약을 맺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일본 애들이 저희도 유럽 국가처럼 특권이 있는 외교 조약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니까 오스만국이 너는 유럽 국가가 아니잖니 일본아 돛을 까세요 하면서 양 국가 간의 이 외교적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오스만 제국과 일본 제국은 외교관계 수립에 실패한다. 오스만 제국이 일본한테 100% 호의가 있었던 거는 아니다. 특히 어떤 게 있었냐, 메이지야 날 속인 거니? 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오스만 제국 내에 일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어떠한 소문이 퍼졌나. 일본의 메이지 덴노를 포함한 일본 황실이 다같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다음에 칼리프를 칭할 수 있다 라는 소문이 돌아요. 그러면은 술탄 압듈 하미트 입장에서는 내가 칼리프인데 저 동방의 일본 놈들이 이슬람을 믿고 칼리프를 칭하면은 이 이슬람 세계의 통치권이 서방의 오스만이 아니라 동방의 일본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그 소문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셨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 합방할 때는 어이 고종애비 아들내미 너도 이슬람을 믿어라 라는 내용을 협상에 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실제로
만약 저기가 있었다면 굳이 바라지 않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러면은 오스만 제국과 한국 사이의 외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진행된 게 없다. 그렇다고 서로를 아예 모르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래서 고종이 묻기를 튀르키예인들의 패션은 어떠하더나 하니까 민영환이 말하기를 양놈들이랑 똑같이 입던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고종이 물어봐. 그 튀르키예 애들은 머리를 깎니? 아니면 상투 쓰니? 하니까 민영환이 답하기를 튀르키예 애들도 머리 밀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라고 물어보고 대답한 기록이 승정원 일기에 적혀있다. 반대로 오스만족도 한국이란 나라를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면서 다른 대사관들을 통해서 술탄 압듈 하미트 2세에게 꾸준히 보고가 올라옵니다. 영국 정부가 갑자기 급박하게 회의를 열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이냐 알아봐라 라고 하니 1895년 2월 9일에 외무부에서 대제상에게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날에 2월 10일에 대제상이 술탄에게 보고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의 다양한 흐름에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뒤에 1897년 9월 5일에 외무장관 투르한 파샤가 대제상에게 제출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지원으로 한반도가 러시아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러시아가 점차 극동 지역에서 세력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는 사실은 일본에게 특별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영국과 동맹을 맺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아, 너 요동 뱉어야겠지? 그로부터 3년 뒤 1900년 7월 7일 오스만 외무부 차관 아라틴 에펜디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의 겸손한 의견에 따르면 동맹국과 일본 정부가 결국 중국 영토의 일부를 차지할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그들의 동맹의 목적은 무력을 사용하여 이 청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과 이 보상의 대가로 청나라 내에서 차지할 내륙 지역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청나라 국경의 중요한 부분, 즉 안남과 고려에 이르는 지역이 포함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점령을 했고 일부는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화단 전쟁은 터졌고 중국 청나라 정부를 때려잡고 있고 조개지가 넓어질 것 같은데요 라는 내용이 오스만 정부한테 속속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 그로부터 또 4년 뒤 1904년 2월 29일자 런던 주재 오스만 대사인 무스루스 파샤가 보낸 암호 전부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동맹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라는 정보가 온다. 너희 전쟁은 터졌다. 이런 거 말고 이제 오스만인이 실제로 이제 조선에 방문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이제 순수한 오스만계는 아니고 이제 압둘 라시드 이브라힘이라고 하는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타타르계 인물이기는 한데 이제 러시아 시민권도 있고 오스만 시민권도 있는 무슬림 저널리스트. 이분이 1908년에 한 열흘 정도 대한제국을 방문했고 이때 대한제국의 내무대신과도 잠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 국토의 3분의 1을 요구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온 이후로도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통치는 잔혹하고 한국을 적처럼 대할 것이지만 백성들은 일본인을 원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도로와 배를 건설하고 도시를 청소하고 불을 밝혔으니까요. 백성들은 분명 우리 정부보다 일본국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 내무대신은 박재순 아저씨고 이 박재순 아저씨는 을사오적 겸 경술국적 겸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겸 조선귀족 자작입니다. 그 반민족 그 친일 저기에 이름을 올리신
그분이에요. 그 싹수가 노래.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압둘 라시드 이브라힘이 이렇게 적습니다. 저는 약 일주일간 한국을 여행했지만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안에 주권적인 한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한국은 합병이 되었고, 마치기 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대부분의 다른 강대국들보다 극동 지역 문제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합병이 여기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이게 됩니다. 이번에 일본의 합병은 각각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러일 합의의 결과입니다. 현재 일본에 대한 복수가 불가능한 러시아는 의심할 바 없이 일본이 대륙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피 흘리는 마음으로 동의했습니다. 최근 극동 제국과의 협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잠시 동안 중동에 대한 자유로운 통제권이 주어졌습니다. 실제로 극동 문제는 러시아의 경우 중동 문제보다 우선하며 오스트리아 헝가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할 귀중한 전환점입니다. 라고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있던 오스만 외교관이 본국에 보낸 서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너희도 멸망하지 않게 조심해. 우리도 멸망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튀르키예 공화국과 대한민국은 1957년에 한국전쟁 끝나고 나중에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